불행하게도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이 지역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의 전쟁이 또다시 벌어지곤 하니 많은 분들이 이 서로 다른 두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의 일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 오늘은 19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공존 가능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다뤄볼까 합니다. 1876년 유럽 각국의 신문에서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던 한 도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전방위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살로니키로서 지금은 그리스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에 속했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살로니키는 아름다운 풍경과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풍부한 유물 덕분에 이미 19세기에도 유럽인들의 주요 관광지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왜 유럽 각지의 신문에까지 보도되었을까요? 이는 이 사건에 유럽의 외교관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은데요. 살로니키 인근의 한 마을에 16살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그리스 정교회 집안에서 태어난 소녀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생활이 더 궁핍해진 상황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로부터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움에 큰 감명을 받은 소녀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는 개종을 공식화하기 위해 살로니키에 있는 이슬람 지도 종교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은 이에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것인데요. 주변의 그리스 정교 신자들을 끌어모은 어머니와 가족들은 소녀를 중간에 납치해서 무려 미국 대사관에 넘겼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런 납치 행위는 도시에 살고 있던 이슬람 공동체에서 극심한 분노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이슬람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에 오스만 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격노했습니다. 또한 이를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수호하는 유럽 일반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결국 이슬람 신자들 중 일부가 다음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프랑스와 독일의 영사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바로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직접 군선까지 파병해서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가담자들은 재판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비록 지금은 잊혀졌지만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 제2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던 살로니키를 통해 오스만 제국 내의 사회상과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공존에 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첫인상과는 달리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원론적으로 비이슬람 신자들도 자치를 보장받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은 특정한 종류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법적,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그 대신 무슬림들과의 접촉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한 도시 내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 각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았는데요. 1890년의 기록을 보면 살로니키 안에서는 전체 인구의 무려 46%가 유대교를 믿었고 11%가 그리스 정교를, 그리고 24%만이 이슬람을 믿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살았는데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독일, 미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 등에서 와서 살로니키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약 7,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내의 도시였지만 오히려 무슬림들이 소수자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도시 내에서도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공존했으니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살로니키 한 도시 안에서만 4개의 서로 다른 달력이 사용되었고 문자체계 역시 서로 다른 4개가 공존했습니다. 심지어 한 도시 안에서 시간도 서로 다르게 사용했죠. 주로 입는 의상이 서로 다른 것, 살아가는 건물의 건축 양식이 서로 다른 것 역시 하나의 상수였습니다. 도시 안에서 수많은 언어가 사용된 것도 일상에 가까웠는데 기록을 보면 한 사형수는 처형되기 전 여러 개의 언어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그가 죽고 나서 튀르키예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로 그의 범죄 대역을 기록한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비무슬림과 무슬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오스만 제국의 방침이었지만 무슬림이 오히려 소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원칙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스만 제국 정부는 잠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의도적으로 살로니키에서 모스크를 비롯한 이슬람의 상징물들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다가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 인물이 남긴 기록을 보면 학교에 3명의 프랑스인, 1명의 그리스인, 4명의 스페인인, 1명의 세르비아인, 1명의 아르메니아인, 1명의 튀르키예인이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런 살로니키에서 외교관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근대화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양 열강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낀 오스만 제국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비이슬람 신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대신 접촉을 제한하고 서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끔 했다면 1869년부터는 시민권이라는 개념 아래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를 오스만 제국의 시민권자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래로 유럽 사회를 지배하게 된 근대 국민국가의 개념을 오스만 제국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였죠. 오스만 제국의 관리와 개혁가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오스만 제국을 서양 열강에 걸맞는 근대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내에서도 특히 여러 공동체가 함께 살던 살로니키는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1870년대에는 프랑스라는 일종의 모범을 따라 도시 내에서 시장을 자체적으로 선거로 뽑기 시작했고 오스만 제국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도시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조치들 덕분에 살로니키는 국제적이면서도 일종의 선진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도시의 인구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유럽식 항구, 상점, 번화가, 철도 등이 살로니키 내에 건설되며 개혁가들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런 급격한 근대화는 동시에 많은 갈등과 모순적 상황을 낳았습니다. 당연하지만 여러 근대화 정책들을 도입한다고 해도 이전의 전통적 요소들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사례를 따른 근대적 법원이 들어섰지만 이슬람의 종교재판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모두가 함께 수업을 듣는 학교가 도입되었지만 엄격한 분리원칙을 따르는 종교 공동체 내의 학교들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와 교육의 문제는 극렬한 갈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 내의 국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두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던 많은 이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막론하고 모두에게서 벌어진 현상이었는데요. 1864년 유대인들이 만든 것을 시작으로 불가리아, 그리스, 독일, 무슬림 학교들이 차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비교적 평화롭게 하지만 서로 따로 공존하고 있던 여러 종교 공동체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려는 근대화 시도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을 낳았습니다. 억지로 함께 지내게 되면서 벌어진 서로 다른 종교끼리의 갈등도 문제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떠오르는 이들과 전통을 고수한 이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서양의 이념과 모범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새로운 교육을 받은 후 은행가, 상인, 장교, 관료 등이 되었고 이들은 도시 내에서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수의 사람들은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통적 삶을 살았고 이들이 보기에 오스만 제국은 자신들을 버리고 서양의 가치에 모든 것을 내어준 국가였습니다. 이런 불만은 여러 차례의 폭력적 사태로 이어졌는데 예를 들어 1903년에만 항구 내의 프랑스 선박, 도시의 가스시설, 은행, 기차역, 카페 등에 대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테러 대상이 모두 근대화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에서 테러를 벌인 이들의 분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스만 제국 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였다고 해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살로니키의 사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반문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당연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역사학자들이 과거의 그 무엇 하나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살로니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살로니키에서의 전통, 그리고 근대화에 따른 폭력적 갈등은 그 자체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후의 역사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바로 이후 튀르키예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무스타파 케말이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자란 경험은 이후 케말의 이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1881년 살로니키에서 태어난 케말은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이후 세관에서 일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케말의 아버지는 오스만 제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봉급을 규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자영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그리스인 건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과 협박을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 정부는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47이라는 나이에 사망했고 케말은 돈이 부족해 원래 다니던 유럽식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군사학교에 새로 입학했습니다. 게다가 케말은 오스만 제국이 1차 발칸 전쟁의 결과 살로니키를 그리스에 내주어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유럽식 거리, 카페, 맥주와 와인, 극장 등을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며 이에 분노하는 이들이 테러와 무력 투쟁을 벌이는 것, 그리고 이 와중에 정부인 오스만 제국이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은 케말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케말은 오스만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을 종교를 막론하고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려는 오스만 제국의 이상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이후 오스만 제국의 이상과 대비되는 튀르키예 민족주의를 대변하게 된 것에는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가 점령한 살로니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는 이곳을 점령한 후 곧바로 이 지역을 그리스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기 이전의 역사가 강조되었고 오스만이 통치하던 시기는 일종의 외세의 일방적 점령기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신자들이 살던 구역이 폭력으로 파괴되었고 그 지역에 그리스식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살로니키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인 테살로니키로 바뀌었고 그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 제2의 도시면서 유럽 전체에서도 국제적인 면모로 명성을 떨치던 도시는 이제 그 국제성을 상실한 채 그리스의 작은 한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살로니키의 사례는 정근대적 종교 다원주의의 바탕에 공존을 유지하던 한 도시가 역설적이게도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내세운 근대화의 과정에서 폭력의 폭발을 경험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가 약속하는 자유와 평등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지, 어째서 역사의 흐름을 단순히 도식적으로 근대가 정근대를 몰아내는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역사를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